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의 아이템은 제가 매일 앞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참 한국과 비슷하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정치인의 중대한 부패 혐의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의회에 이제 중요한 직책을 내려놓은 것, 또 룰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느냐, 폐쇄되지 않느냐. 이번 주에 열렸던 유엔 총회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세계관이 변했다고 할까요? 외교를 다루는 솜씨라든가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지난번에 그 방송한 그 클립을 올려놨고요. 또 말씀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대통령 선거와 노조 파업,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파업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만난다고 하네요. 당연히 이제 이자율 결정 여부와 미래도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번 주에 또 인간사를 들여다보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좀 주의 깊게 봤었던 루퍼트 머덕, 팍스 코퍼레이션, 뉴스 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덕은 왜 본인이 지금 너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회장에서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는가? 오늘은 이제 이 부분 역시 정규방송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오늘 새벽에 제가 따로 올려놨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토론을 두려워할까? 다음 주에 있을 두 번째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설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플러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답하기 아주 곤란한 도전적인 몇 가지를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세 개의 클립. 트럼프는 왜 토론을 원치 않는가? 바이든의 세계관의 변화, 아니면 그 외교 정책의 어떤 입장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변화. 또 하나는 루퍼트 머독과 팍스가 어떻게 그렇게 컸고 지금은 어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전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한 10분 남짓 됩니다. 이 각자의 이슈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제일 처음 밥 메넨데스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어제 결국은 금요일 오후인데도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내려놨습니다. 그가 기소됐다, 부패 혐의로 하는 것이 알려지고 몇 시간 뒤, 이게 이제 미국의 상원의 어떠한 룰입니다. 물론 그 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시간을 지체한다던가 할 수는 있어도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지체 없이, 또 뉴저지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뉴저지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원, 코리안 아메리칸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앤디 김도, 그는 뭐 상원 외교관계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의원직 자체를 사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밥 메넨데스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지금 69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재선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금요일에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돈 많이 받고요. 이렇게 캐시, 봉투 보이죠? 옷장 속에 막 봉투 속에 캐시가 들어있었다고 하고 몇십만 달러 이상입니다. 골드바도 보이죠? 뭐 1kg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던데, 이런 뇌물들을 뉴저지주의 이집트계 미국인 사업가 세 사람을 도와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집, 몰기지 페이먼트도 내주고, 자동차도 머세디스 벤츠 가운데 아주 비싼 거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너무 많이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와이프와 같이. 와이프가 중간에 연락책도 하고, 물론 본인은 지금 전부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16년 동안이나 2006년부터 연방 상원의원을 했거든요. 그런 연방 상원의원을 기소할 때는 증거가 없이 기소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게 당연한 미국이고, 그것이 오늘의 미국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물론 그 무죄로 판명이 되면은 그때 다시 그 본인의 외교관계위원장 자리도 또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에서 뭐 방탄단식이다, 무슨 방탄국회다, 방탄의정 활동이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선 방탄 안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민주당이 항상 깨끗한 것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는 뭐 당에 따라서 누가 더 깨끗하고 덜 깨끗하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론 자체는 민주당이 더 깨끗한 거 뭐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무슨 성희롱 문제가 나와도 그렇고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가혹하게 그 의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인들, 같은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무죄로 판명되면 원상복귀 된다는 것. 무죄로 판명되기 전에 이제 기소되고 나서 이런 때에는 본인이 버틸 수가 없이 그 중요한 자리 같은 것을 사임해야 된다는 것. 공적 권리를 이용을 해서 음모도 하고 강탈도 하고 뇌물을 수수받고 한 심지어는 이집트 정부에 좋은 정보를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업가들을 통해서 그 사업가들에게 이득이니까. 그리고 사업가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법의 처분을 받아야지 될 때는 그것도 좀 막아보려고 행동을 했고 상원위원장이니까 정보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이런 비슷한 플로리다주의 안과 의사와 관계가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수사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이번에는 뭐 집에서 캐시가 50만 달러입니다. 캐시가 50만 달러 정도 되는 것을 찾아냈고 옷장 속에 봉투 보이시죠? 이런 거 찾아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와이프에게 줬다고 하는 뭐 한 거의 10만 달러 정도 된다는 이 금바, 골드바 같은 것 사임하라고 하는 요구에는 사임하진 않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요, 연방 하원 의원 2선이죠. 법 위에 아무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유죄 판결 이전에는 무죄 원칙주의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난 인물이 엄청난 왜곡을 이롭게 했다 등등의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본인의 법적인 것 보호하느라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겠는가? 법 위에 사람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는 것처럼 법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위에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역시 의정활동을 하기에도 이 사람은 너무 자기가 법적으로 이제 이거 이겨야 되잖아요. 재판에서. 그러니까 자기 살기에만 급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리를 내려놔야지 된다 하는 주장인데 외교관계위원장 자리는 내려놨지만 일반 상원 의원 자리는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뉴저지주의 민주당 지도부도 물러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사임하지 않는다고 했고 2024년도 재선 그대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쿠바 이민자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메넨데스잖아요. 라스트 네임이. 딱 기소되고 나서 그 전에도 하는 얘기가 혐의를 받고 할 때도 참 라스트 네임이 히스패닉계면은 이렇게 대접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거 없이 연방 상원 의원을 기소하는 게 미국의 법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럼 와이프가 여기에 많이 개입돼 있는데요. 사업가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텍스트도 주고 돈도 받고 했는데 와이프는 56살이니까 13살 차이네요. 레바논 태생입니다. 두 사람 다 첫 번째 결혼은 아니에요. 그래서 레바논 태생이지만 미국인 부모가 레바논에 있을 때 태어났고 그 뒤에 뭐 런던에서도 살다가 뭐 그리스에서도 살다가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먼저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뉴욕으로 가서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렌치 문학도 공부를 해서 전에 결혼해서 2명의 자녀가 있고 뉴저지에 본사가 있는 회사 전략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두 사람을 만났냐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렁탕집이 아이호프잖아요. 인터내셔널 뭐 팬케이크 하우스잖아요. 거기서 그 팬케이크 하우스의 주인이 소개를 해줘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상원 의원인 줄 몰랐다고 하죠. 그 유니온 시티라는 곳인데 뉴저지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유니온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19살 때부터 교육위원 같은 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씁쓸하기도 한데 그 밥 메넨데스 우선 와이프와 만난 걸 말씀드리면 IOF에서 주인이 소개를 해서 만나고 나서 서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뭐 5개월 동안 4대륙을 여행을 했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나서 아주 막 또 화려하게 뭐 결혼 프로포즈하고 타지마할에서 프로포즈하고 5개월 동안 로맨스 즐기다가 202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8년부터 일어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었죠. 이 와이프가 여자친구였을 때 뭐 다리도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두 사람 같이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참 씁쓸한 게 밥 메넨데스라는 사람이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요즘은요 20대 초반도 뭐 작은 이렇게 교육위원 같은 것은 많이 하지만 많이는 아니라도 하지만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이 사람이 69세인데 19살 때 교육위원으로 시의 교육위원이 됐고 그 뒤에 이제 뭐 시장 되면서 주에서부터 정치 경력 쌓고 2006년도에 처음에는 뭔가가 공석이 있어서 주지사가 그 자리에 임명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두 개 중요한 건 첫 번째 국가 외교관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외교 같은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체어맨이 그 아랫사람이 맡아서 하겠지만 그게 일단 며칠이라도 공석인 거고 또 하나는 19살 때부터 뭔가를 하겠다고 공직자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고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시장 이렇게 할 때는 부패 척결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인간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루디 줄리아니의 경우도 검사로서 막 갱단을 잡아들이고 있는데 본인이 인생 말년에는 조지아주의 갱 무슨 법 해서 리코라는 법 때문에 갱단원의 최고는 트럼프고 그 조직원으로 혐의를 받고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백지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랬던 사람도 반대 방향으로 자신이 계속 무슨 뭐 갱 멤버를 그 보스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갱 하수인으로 잡힌 루디 줄리안이나 부패를 척결하겠다면서 어릴 때 공직 생활로 들어간 밥 메넨데스나 이 사람들은 인생의 말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정치 인생의 말년은 밥 메넨데스도요. 유죄로 인정되면 이건 정치 생명 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그 정치인들도 많이 생각이 됐거든요. 이번에 국회는 어떻게 된 게 뭐 윤미향 의원은 조금 다른 이슈로 최광욱 당도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뭐 5명 이상이잖아요. 이 의원직 자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야, 그런 거 보고 한국에는 그런 점이 있고 미국은 이런 일이 있을 때 한국은 누구다 하면은 무슨 뭐 윤미향 씨 같은 사람이야 많은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최광욱 씨 이런 사람들이 뭐 자격이 박탈되고 뭔가가 의심을 받고 할 때 똘똘 뭉치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같은 당에서도 싹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도 느꼈고요.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이 지금도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지금부터 예산안 합의하지 않으면 10월 1일에 연방정부 문 닫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말도 못하는 피해와 혼란과 이런 여러 가지 그 낭비가 있게 되는데 장기간 1년권은 못하고요. 단기간은 다음 주에라도 통과시킬 그럴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것저것 뭐 국토안보부 예산 줄이고 국방부 예산 줄이고 농림부라든가 또 하나 어디 있었죠? 국무부 예산도 줄인 것을 화요일에 투표를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방부 예산 줄이기.
국방부 예산 줄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지난해 것도 흑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자에서 우크라이나에 뭘 도와줄 게 있으면 그 돈으로 돌린다 하는 것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안에서 싹 어제 뺐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군인을 훈련시킨다던가 뭐 지원하고 물류를 공급하고 등등 하는 그런 것은 다 뺐는데, 이 기금을 뺀 이유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이거 집어넣으면 난 찬성표 안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뒤에 케빈 맥카티가 손든 겁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뿐만이 아니죠. 지금 맷 게이츠라고 딱 팬티에 써 있네요.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오른편에. 이 사람도 비리, 미성년자 뭐 성매매 등등 수사를 많이 받고 있고, 일부는 뭐 그런가 하다가 일부는 여전히 수사가 되고 있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줄을 잡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강력히 붙어 있죠. 그래서 맷 게이츠라는, 아니 겨우 임기 2기밖에 되지, 2기죠? 몇밖에 되지 않은 맷 게이츠가 케빈 맥카티를 지금 채찍으로 무슨 변태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입고 채찍질을 하잖아요. 막 채찍질을 하면서 매드보이 케빈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이든과는 더는 딜을 하면 안 돼. 뭐든지 해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하원 의장이 된다는 것,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가 그 하원 의장이잖아요. 그 직책 이름이잖아요. 하원 의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상상했었던 것 이상이다. 상상을 하지 못한, 야, 이렇게 기기도 해야 되고 채찍도 맞아야지 되고 그것도 가짜는 인간한테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이런 때 문도 아니고 문짝이네요. 문짝에 프리덤 코커스라고 써 있네요. 프리덤 코커스에 아주 강렬한 그런 사람들이 바이든과는 하나도 협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협조를 하면은, 그러면 당신 하원의장 자리에서 쫓아내겠어. 하원의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스 해줄 때 단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당신에 대해서 불신임하겠어 하면 그 절차가 시작되잖아 하고 지금 채찍질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런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도 들어가고 다 우크라이나 도우면 안 돼 하니까 지금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했던가요? 그 연방정부를, 나를 위해서라면 연방정부 문을 닫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낼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도 이제 쭉 보면 지금 1년 18개월 넘었는데요. 보면은 처음에는 요만큼만 보내다가 러시아를 의식해서, 러시아와 아주 크게 싸우고 싶진 않은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그러다가 뭐 탱크도 보내고 여름 지나면서 F-16 전투기를 유럽 국가에서 보내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That's okay 했잖아요. 미국에서 훈련까지도 시키고 이제 딱 하나 중요한 무기만 남은 건데, 공격용 육군의 그 전술 미사일 시스템, 장거리 미사일 보낸다고 했어요.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폴리티코 같은 데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나서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까지 미국이 보낸다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보낼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 미사일은 다른 그 프랑스나 영국의 크루즈 미사일과는 좀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뭐 기술적인 그 문제는 전 충분히 100%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 단어에 집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다고, 그 미사일 시스템이 효능이 어떻게 다르다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더 빠르고 훨씬 높이 날아가서 초음속 탄도미사일이니까요. 훨씬 3배라고 하네요. 일반 그 프랑스나 영국의 그 크루즈 미사일보다 3배 빠르게 목표물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러면 3배 빠르게 도착하면 3배 빠른 시간에 공격을 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렇게 빨리 다니면은 요격 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중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독일도 마찬가지로 미사일 보내라 하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지금까지의 모든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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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의 연방공화당 의원들이 뭔가 좀 까칠하게 굴긴 하지만 독일에 또 다른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도 또 갔잖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와이프인 젤란스카가 가서 이제 뭘 좀 뭐 도와주겠죠. 도움을 받는다는 약속 없이 전쟁 중인 국가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유엔 총회는 유엔 총회 하러 뉴욕에 왔다가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백악관에서 만난 거고요. 캐나다까지 뭐 약속 없이 가진 않았겠죠.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찬 대우와 따뜻한 대우를 둘 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아니 우리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 뭘 약속을 해. 우리가 준 돈 그동안 제대로 썼는지나 감시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할 것만 있는 거야.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답변을 잘 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그 많은 매체에서 엄청 보도를 했을 겁니다. 팍스를 포함해서. 팍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매체잖아요. 시사만평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른편에 있고 그리고 왼편에는 미국이네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몸집도 굉장히 큰데 그것에 비해서 미국의 몸짓은 훨씬 크죠. 두 사람이 김정은과 미국의 다리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다리에 달라붙어 있는 아주 작은 블라디미르 푸틴, 그리고 역시 미국이라는 거대한 다리에 붙어 있는 꽉 잡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직은 일단 한참 갈 것 같고 그 전에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걱정이 많고요. 전투는 굉장히 치열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요. 전투도 필요한 부분에 이때쯤 이 정도는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면 제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하나 중요했었던 것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세계관의 진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제가 그 유엔 총회 연설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클립을 새벽에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엔 그 이번에 78회 총회는 45년도 6월달이 아니고 무슨 몇 월이죠? 45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브라질이 제일 먼저 헌장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유엔 총회가 열리면 대통령이 누구든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보다 먼저 연설을 합니다. 미국은 뭐 일종의 호스트 비슷하잖아요. 본부가 뉴욕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연설을 하는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서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미국 대통령이 혼자 말을 했습니다. 권위주의, 독재주의 이런 말은 쓰지 않았고요. 다만 우크라이나를 다른 국가들이 많이 도와서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얘기를 했고 그 전쟁은 무조건 블라디미르 푸틴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엔 총회를 전후로 해서 대통령이 더 이상은 민주주의와 독재,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이런 이분법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뭔가 약한 고리가 있고 독재 비슷한 그런 통치를 하는 국가의 지도자들도 만나고 인도, 베트남도 방문했잖아요. 나렌드라 총리는 모디 총리는 미국에 국빈으로 초대까지 했고 계속 이번에도 사이드 미팅 했고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중국과 가까워서 브릭스를 주도하고 있는데도 또 사이드로 만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싫어하는 행태를 많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로 똘똘 감겨있는 벤자민 네타냐후 게다 대고 연방대법원까지 의회에서 국회에서 주무르겠다고 지금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 벤자민 네타냐후도 필요하니까 독재도 하고 부패도 하지만 필요하니까 만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확실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실용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외교에 있어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전히 민주주의의 원칙과 자유와 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간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먹을 거라고 하는 건 미국이 어느 나라를 잡아삼킨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음식으로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도가 이런 오점, 브라질 다 이런저런 오점, 러시아와 또 중국 주변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여러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끌고 가겠다.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가운데서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꼽힌 것은 한미일 3개국의 군사, 안보, 경제 동맹입니다.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며칠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선거철에 무슨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인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 후보도 그랬고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자라서 국민들이 저렇게 당하지 하고 푸틴을 지지를 했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러시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푸틴에 계속 달라붙어 있었으면 지금 한국 어떡할 뻔했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왕따 아니에요? 아니면 점점 더 독재가 되는 러시아, 중국과 무슨 독재 국가들의 미팅인 그런 곳에 속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미국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러시아에서 사업도 철수하고 러시아도 믿을 수 있을 만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도 그렇게 한 나라에 모든 걸 다 두는 것도 좋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몇몇 나라들은 다리를 걸칠 수도 있어요. 이쪽과 저쪽에. 한국이나 일본은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리를 걸칠 수 있는 나라들과 이제는 더 이상 걸칠 수 없는 나라들로 나뉘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뭐 좀 이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좀 진화하는 어느 정도의 오점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것들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고요. 2024년도 대선과 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조금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 노조들의 파업 현장에 가기 하루 전인 화요일에 먼저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말씀드리면서 어제부터 연장했잖아요. 38군데 부품 그런 그 대리점에서도 더 배분 업소에서도 더 하기로 했는데 물론 포드는 회사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고 파업 확대에서는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 전에 크라이슬러였던 그 스텔란티스는 지금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노조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피켓 라인을 들고 우리와 같이 시위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켓 라인을 들고 미시건주로 가서 화요일에 피켓 라인에 합류를 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왔었던 회사를 부자로 만들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한 몫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자동차 제조업이 굉장히 좀 번성을 해서 좀 더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때다라고 했습니다. 션 페인 노조위원장의 그 말이 아주 잘 들리네요. 그런데 뭐 그게 노조위원장의 얘기가 지금 여론이 75%가 갤럽에 따르면 노조들을 지지한다니까. 왜냐하면요, 이거 숫자를 보니까 물론 이 그 기구는 좀 진보 성향의 연구소이기는 합니다. 경제정책연구소가 분석을 했더니 2013년부터 2022년 팬데믹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팬데믹 한창이던 2022년까지 빅3 자동차 회사는 912% 이윤이 증가했고 또 그들의 CEO는 40% 이윤이 증가했는데 지난 4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65% 크게 이윤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 근로자 시간당 시간당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봉급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로자의 봉급은 2008년 이후에 19.8%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고통분담하자 하면서 회사에서 봉급 깎이고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 사이에 봉급 올랐습니까? 만약에 안 올랐다 하더라도 회사가 어렵고
회사 경영진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때의 봉급을 그대로 유지해서 받는다면은 그건 이제 같이 살아가는 상생이고, 회사는 엄청 이윤이 나고 CEO는 뭐 나의 몇천 배를 받고 하는데 나는 2008년도에 내려간 19.3%를 회복하지 못했어. 이런 것을 지금 일반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좀 국민들의, 여론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베네핏입니다. 임금 4년 동안 36%, 그동안 인플레이션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내린 거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베네핏. 회사는 20%만 올립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이게 아주 뭐 다음 주 화요일에 엄청 큰 뉴스가 되겠네요. 이참에 경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긴 스토리를 짧게 줄이자면, 이자율을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5.25에서 5.5% 기준금리를 유지하는데,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중요하죠. 콜린 파웰이 아니라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적절하다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3개월, 몇 개월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순간까지.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상보다 매파적인 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주식값이 많이 내려갔었죠. 그랬다가 또 팔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건 예정된 내림이니까 아직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선언을 연방준비제도가 안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11번이나 이자율을 올리고도. 그렇지만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은 있다고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시사하긴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현재 5.25에서 5.5%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 더 올리면 5.5에서 5.75 사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년과 후년에 급격한 이자율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게 더 중요합니다. 내년 말까지 5%에서 5.25%. 그러면 지금 5.5에서 5.75잖아요. 한 두 번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6월달 추정치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 후년에는 한 3.9% 기준금리, 2026년은 그래도 거의 3% 정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의 목표가 되는 2%. 이건 2026년이 돼요. 아직도 2년하고도 몇 개월이 더 남아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자율 인하는 현재의 이런 여러 조건으로 보면은 급격한 인하는 없다. 2025년이 돼야지 한 3.9%. 2026년이 돼도 2.75에서 3%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뭐 큰 아주 비싼 집을 사신다던가 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고요. 아무튼 매파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에 대한 몇 가지 시사만평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마가의 뭐 4인방 하면서 맷 게이츠,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또 나오네요. 본인은 뭐 드링크 마시면서 The Speaker, 하원 의장이잖아요. I am announcing 그 바이든의 탄핵을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거 불과 얼마 전에 증거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탄핵 시작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릎팍에 앉아서, 아직 어린 주니어 의원의 무릎팍에 앉아서 하원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바이든과는 일말의 타협이 있어서도 안 돼. 바이든을 탄핵해야 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사만평이 또 나오죠. evidence라는 빨간색으로 쓰여진 큰 박스에 보니까 증거, 탄핵을 하려면 헌터 바이든이 뭔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그 위법함이 대통령 아버지까지 연결이 된다 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이에요. 두 사람 다 공화당인데 한 사람은 impeachment라는 탄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에비던스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박스가. 그러니까 don't worry. 우리가 그 스토프를 채워 넣을 거야. 채워 넣을 거야. 어떻게 만들어서? 아니면 정말로? 어쨌든 그런
그런 의지인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 증거라고도 할 수 있네요. 바이든 탄핵이라는 문을 딱 열었어요. 이게 케빈 맥카티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케빈 맥카티가 얘기를 합니다. 이 탄핵이라는, 아까는 박스였는데 이제는 아예 방이네요. This is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탄핵에 필요한 증거입니다 하고 보니까 그 방 안에 My dad가 president야,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징징대면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그러니까 알지 뭐,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시작될 탄핵에 관한, 이건 아마 공화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그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교적 짧게 그러나 재미있게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끝내고 자서 지금 몇 시간 못 잤거든요. 드라마처럼 이걸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짧게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루퍼트 머덕의 팍스의 그 성공과 루퍼트 머덕의 성공, 이런 것은 뭐 또 새벽에 이미 하나의 클립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명예회장이에요. 회장 자리에서 뉴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그 팍스 코퍼레이션 해서 뭐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 뭐 뉴욕 포스트 등등등등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회장이 아니라 이제 명예회장이 하겠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식의 그 승계 작업은 큰아들에게, 락란 그 머덕에게 들어갔는데, 아들의 이 승계, 98년도에 루퍼트 머덕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은퇴요? 98년도만 해도 이 사람 지금 92세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은퇴? 나는 은퇴하면 곧 죽을 거예요. 그렇게 뭐 건강하고 뭐 아직 정력적으로 일할 거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난 70년 동안 본인이 호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 미국에서 읽어놓은 많은 그곳에 명예회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딱 뭐를 보냈는데요. 뭐라고 보냈냐면, 아마 어떤 나라에서든 어떤 대륙에서든 어떤 사무실에서든 나를 보면 나는 금요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거다. 아주 정규적으로 일하면서, 그러면 그 포지션만 회장에서 명예회장으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았지? 느슨해지면 안 돼. 내가 언제나 감시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왜 바꿨지 타이틀을? 자, 이코노미스트를 제가 이래서 좋아합니다. 다른 곳에서 많이 그 지적하지 않는 것을 딱 지적을 해요. 최근까지도 건강이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베니티 페어라는 미국의 잡지가 그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것을 투자가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무슨 4월 달에 베니티 페어는 건강 문제를 얘기했는데 허리골절이 있었고요. 뭐 좀 쓰러지기도 했고, 또 뭐 졸도죠. 폐렴도 뭐 2번인가 앓았고요. 아마도 그래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날카로움이 부족한 것 같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영국에서 무슨 뭐 해킹했다, 왕실 뭐와 연관됐다, 이런 것도 너무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증언을 할 때 사주가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거 부정선거 아닌 것 알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을 화내게 하면은 우리 시청자들을 없어져서 이건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사람들이 이상하다. 루퍼트 머덕이 저렇게밖에 못해 했는데, 아마도 그게 정신적인 건강일 수도 있고, 아마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다른 때의 많은 법정 드라마와는 달리 잘 못해서 결국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곳에 8억 달러나 주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증언에서 날카로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날카로움만 없었던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박스가 얼마나 더러운 매체인가를 다 드러냈잖아요. 셔네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다 트럼프를 개인적으로는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무슨 부정선거, 루디 줄리아니도 웃겨. 시드니 파웰, 나는 그 여자가 하는 말 단 1분이라고 했던 거예요. 1초라고 했다는 거예요. 셔네니티가 난 단 1분도 믿지 않아. 어떻게 지들끼리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방송으로는 계속 반대의 방송을 합니까? 그런데 사주가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심지어
터커 칼슨은 기자가 이렇게 어피니언 리더들이 빅마우스, 3 빅마우스들이 얘기를 하면 그 양심 있는 기자들이 아직도 몇 명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제발로 나갔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팩트 체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또 터커 칼슨이 난리 그런 난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재해고해야 된다고. 저 기자 해고해야지 된다고. 그랬었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증언과 모든 것에서 이미 루퍼트 머덕이 날카로움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뿐만이 아닙니다. 그 스마트매틱이 더 액수가 지금 커요. 27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하잖아요. 같은 투표에 관련된 그런 기계 회사. 내년에 재판 시작됩니다. 박스. 그 뒤로 이제 터커 칼슨 쫓겨났고요. 아무래도 박스에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투자가들은 어쨌든 건강도 좋지 않고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서 날카로운 증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가 약해진 건가? 그 정도가 되면은 회장보다는 명예회장으로 있는 게 조금 더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퍼트 머덕은 이 정도 되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하기는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거대한 기업으로 키우려면은 자식 부모 가운데서도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제일 우선이어야지 되는가? 나의 사업체, 나의 돈 해서 자녀들을 몇십 년 동안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셰익스피어식 승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HBO의 석세션이 아주 이걸 잘 보여줬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근사하게 수십 년 동안 오디션을 한 거죠.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임스 머더 아들이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어린 20대가 2명이 있고 두 명은 제치고 성인이 4명인데 제일 맞이는 회사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그 시사주간지 타임의 아들이 그랬잖아요. 어디서 선생님인가를 하다가 자신의 봉급으로 살아간다고 뭐 이랬었던 거. 그리고 그때 불운하게 어떻게 됐었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슈가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뉴스 끝나고 찾아볼 거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성인 넷 중에서 제일 맞이한 사람은 P자로 시작돼요. 이름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 심정이 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두 번째 아들이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맏아들 라클란이 된 거고 누나도 있어요. 엘리자베스. 누나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 지금 조금 회사에서 멀어진 셈이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몇십 년 동안 경쟁시킨 거는 아버지가 엘리자베스, 라클란, 제임스 머덕이거든요. 제임스 머덕은 몇 년 전까지 승계자인 것 같다. 정치적인 이슈나 기후변화나 팍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 너무 싫다. 아버지의 주장도 너무 나와 안 맞는다 해서 부인과 같이 뭐 아주 뭐 자선 사업 많이 하고 하면서 결국은 떨려난 거예요. 라클란이 아버지의 입장을 정치적으로나 뭐로나 지켜줬기 때문에 일단은 승계를 한 겁니다. 일단은 승계를 한 거고요. 제임스와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포지션을, 회사의 포지션을 비난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회장에서 명예회장이 된 것으로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박스는. 왜냐하면 라클란이 그것을 서약함으로써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승계를 했으니까. 박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스코퍼레이션과 또 박스 코퍼레이션이 달라진다면 그거는 루퍼트 머덕이 숨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겠죠. 가족재단 컨트롤은 성인 4명 자녀가 하지만 그러나 뭐 신문과 텔레비전은 지금 디지털로 전환을 좀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는 회사들이고 뭐 그런데 박스뉴스 자산은 팔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뭐 다음 세대가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20대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에는 아직 올해 내년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92세고 뭐 어디가 조금 아프고 아프지만 비교적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도 많잖아요. 루퍼트 머덕의 박스의 그 루퍼트 머덕의 어머니가 103세 때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루퍼트 머덕에게 물어보면은 아 우리 어머니가 103세니까 나는 뭐 110세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본인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답니다. 불사조라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을 복제하고 냉동하고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을까. 그게 또 새로운 산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미 시작을 했지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루퍼트 머더까지 오늘 위켄드 에디션 탑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지금 사실은 오늘 기분이 조금 우울합니다. 같이 일을 했었던 오래전이에요.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한 1년, 같이 일한 기간은 1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아래죠. 10년보다도 더 아래. 갑자기 숨져서 장례식에 가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인사드리고 내일 탑뉴스 브리핑에서 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